여기 최근 일본의 지진과 태풍을 맞춘 일본의 무녀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SNS가 이번 사태를 맞춘 무녀의 예언으로 떠들썩한데요. 또한 그녀의 과거가 기막힌 한국과의 인연으로 인한 발언이란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활동하는 26살 NHN 기자 요시코 하야입니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난카이 대지진과 태풍 산사는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2024년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고 곧이어 태풍 산산이 몰아쳤죠.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저는 현장을 누비며 피해 상황을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도쿄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유리창이 깨져 산산조각이 났고 지방의 작은 마을들은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완전히 물에 잠겼죠. 시코쿠 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주택가에서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가족이 구조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방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를 치우고 있을 때 갑자기 작은 손이 보였죠.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어요. 소녀는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구조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카메라를 들었죠. 대피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들,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 그들의 눈빛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죠.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기자님, 우리가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성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피해 규모, 사망자 수, 대피 인원 등을 정확한 수치로 보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제 기자 생활의 신조는 단 하나. 팩트만을 전달하라예요. 한 번은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 현장 취재 때의 일이에요. 주변의 다른 기자들은 감정적인 인터뷰나 극적인 장면을 주로 다뤘지만 저는 달랐죠. 시위대의 규모, 요구사항, 경찰의 대응 등을 객관적 수치와 함께 차분히 보도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 기사가 너무 건조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제 성향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얼음공주라는 별명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평가가 오히려 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제 스타일이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취재 현장은 좀 달랐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취재 현장에서의 인터뷰와 일본인들 사이에서 흐른 뭔가 무기력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여느 자연재해 때와는 다르게 유난히 다시 살고자 하는 희망이 없고 마치 재기 능력을 상실한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의 분위기가 팽배했죠. 저는 그 분위기의 원인을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무당이 이번 재해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재해가 일어난 후에 나오는 흔한 루머라고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무당이 2025년 7월에 후지산 대폭발까지 예언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지진과 태풍도 그 무당이 예언한 거래요. 그러니 후지산 폭발도 정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은 더 큰 불안만 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왜 사람들이 이런 예언에 의지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 그게 비록 근거 없는 예언일지라도 말이죠. 피해 현장을 취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코쿠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지만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어린 소녀의 인형을 발견했어요.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려웠죠. 때로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구조 작업을 돕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이 이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현장을 누비며 취재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불규칙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정부의 대응과 구조 작업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했어요. 때로는 제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큰 재해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를 예방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특히 무당의 예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무당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의 끊임없는 취재 끝에 저는 그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평소에 저라면 이런 비과학적인 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무당의 거처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도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기자로서의 끈기로 마침내 그녀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전통 가옥이었어요. 그 집 앞에 서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죠. 정말로 재해를 예언했는지,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는지, 후지산, 폭발 예언의 근거는 무엇인지. 문이 열리고 나타난 무당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화려한 의상이나 신비로운 분위기가 아닌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아,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말했어요. 마치 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인터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 그녀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죠.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 당신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건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경고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무엇을 잊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말이에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재난과 한국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예상했던 인터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예상치 못한 전개가 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설득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 무당의 말을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재난 피해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사람은 어쩌면 이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객관적 사실만을 중시하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저는 새로운 질문을 안고 있어요. 과연 이 재난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변화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취재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려 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마주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무당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과거의 잘못,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에는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거예요. 한 이웃 주민이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해안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쓰나미로 모든 걸 잃었죠. 가족들도 모두 잃고 혼자 남았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마치 저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건 제1교포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내온 세월들,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업보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우리가 한국에 저지른 많은 잘못들이 떠올랐죠. 그동안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 대화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책을 다시 펴고 양국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도쿄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요시다 유키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멀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태로는 양국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시다 교수의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양국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한 와세다 대학의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사토 케이코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를 직시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재난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무당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녀의 예언과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기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성을 중요시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감정이 객관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냥 무시해야 할까? 아니면 기사화해야 할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에 묘한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일본 사회가 둘로 나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당의 예언을 맹신하는 그룹과 이를 강하게 비난하는 그룹으로 말이에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재난은 분명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는 이웃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해요. 이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고 심지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반면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떻게 미신을 믿을 수 있나요?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우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재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언 지지자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며 때로는 과격한 언어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열 속에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쪽 의견이 옳은지,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제 내면에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한국에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죠. 동시에 무당의 이야기처럼 한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이런 양가적 감정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하야씨, 당신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까 두려웠거든요. 결국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나는 기자로서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 이 예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혼란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분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로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한 채 다양한 시각과 반응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어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내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재난 대처를 넘어선다는 걸요. 이는 우리의 역사, 이웃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무당의 예언대로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2025년 7월이 다가오면서 사회적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워요. 그들은 예언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것 같아요. 재해 복구도 더디고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대비책도 미흡해 보여요. 언론계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동료들은 예언에 대해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해요. 또 다른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 안정을 위해 일부 정보를 숨겨야 할까? 이런 고민이 저를 괴롭혀요.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사명과 사회 안정을 위한 침묵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결국 저는 중간 지점을 찾기로 했어요. 예언에 대한 팩트는 전달하되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해요.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함께 보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 일본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대피 준비를 하거나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죠.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특히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예요. 그들은 SNS를 통해 각종 음모론과 공포를 퍼뜨리고 있어요.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 한국으로 도망가야 한다 등의 말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교들은 휴교를 결정했고 기업들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난 대비 용품을 파는 가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들은 구원을 약속하며 신도를 모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소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요. 무당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과거 잘못이 이런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아요. 오늘 요시코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한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도 있다는 점에 분개했고 또 다른 재앙이들이 닥친다는 예언가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